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과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학폭위만 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오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사건은 한 고등학교 피해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한 명이 아니었고 직접 때린 학생, 옆에서 부추기고 망보고 도와준 학생, SNS에 피해 학생을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면, 선생님한테 말하면 너 더 당할 줄 알아라며 협박한 학생까지. 학폭이 단순히 한 대 때린 사건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가며 분담을 해서 한 아이를 무너뜨린 구조적인 가해였던 거죠. 학교 측에서는 학폭위를 통해서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부모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이가 당한 일이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정말 범죄라는 것을 가해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학폭으로 신고하면 경찰에도 사건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줄 아시던데요.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은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안에서 교육적인 조치죠. 출석 정지, 전학, 학급 교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형사 쪽으로 넘어가면 소년보호 사건에서 비행 또는 범죄 행위로 판단을 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하고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사건이 심할 때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기도 해서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학폭에서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 이런 사건은 형법상의 범죄고 상해, 폭행, 치상, 명예훼손, 협박 등 이런 범죄를 구성하는 겁니다. 학폭 절차와 다르게 형사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학폭위 처분은 졸업 또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삭제되는 조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이 되면 평생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이 남게 됩니다. 둘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물론 학폭위 조치 처분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에서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셋째, 학폭과 다르게 죄명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학폭은 형법을 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 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구성하냐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가담해도 그 정도에 따라서 조치 없음이 나오는 불상사가 있죠. 하지만 고소사건에서는 그런 확률이 낮습니다. 묶어서 본다기보다는 한 명의 피혐의자, 피의자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이 사건에서 모든 가해 학생들을 송치시키고 그 혐의도 각각 다 인정받게 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사실관계의 법적 재구성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단톡방 캡처, 멍사진, 아이의 진술서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상해, 협박, 명예훼손, 상해, 방조 4가지의 죄명에 맞춰서 하나하나 구성 요건을 입증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누구의 어떤 행위를 도왔는지 다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둘째, 고소장 작성과 증거 수집입니다. 경찰이 한 번에 사건의 전체를 그림처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썼는데 가해 학생별로, 죄명별로, 시간 순서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수사관이 이건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셋째, 피해자 조사 동행과 진술 보조입니다. 어린 학생이 경찰서에 가서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말해야 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희가 동행을 해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게, 그리고 위축되지 않게 옆을 지켰습니다. 넷째,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와 회유에 대한 차단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어김없이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연락해 옵니다. 저희가 모든 연락 창구를 일원화해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직접적인 압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의 뜻으로 연락을 한다고 해도 그게 너무 반복되거나, 특히 이런 사건처럼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그 연락을 감당하는 게 힘들거든요.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해, 협박, 명예훼손, 상해, 방조 이렇게 4가지가 모두 인정됐죠. 직접 때린 아이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와준 아이까지 상해, 방조로 책임이 인정된 거예요. 이 부분도 꽤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직접 손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형사 절차에서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까지 돼서 적어도 비슷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 거니까요. 학폭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가 더 힘들어하진 않을까, 괜히 내가
이를 키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학폭위보다는 경찰서를 더 무서워하고요. 심의 결과보다 소년보호 처분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가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폭위만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라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 이외에도 소년 사건 그리고 교권 침해 궁금한 거 뭐든지 다 물어보셔도 좋으니까요. 8시에 뵙겠습니다.